안녕하십니까. 여름 계절학기 통계학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교재로 쓰는 것이 켈러의 경영경제통계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내에서 많이 보는 교과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학자들이 쓴 책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책은 그 경영경제와 관련해가지고 비교적 쉽게 접근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통계학 공부하시는데, 슬라이드가 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습니다. 챕터마다. 그렇지만 이제 긴 게 있다고 해도 그냥 자르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되게 강의 들으실 때 배속도 좀 빨리 하고 또 쉬었다가 들으셔도 되니까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자르지 않고요. 여러 가지 그 통계학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새 빅데이터 많이 강조가 되고 있죠. 4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아무리 데이터가 많아도 그 데이터를 갖다 정리해 가지고 정보로 만들지 않으면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 분야에서 통계학은 다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분야죠. 경제학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도 박사학위 논문 보시게 되면은 박사학위 논문 중에 90%가 여러 가지 그 질병에 대한 그 치유 사례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논문을 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통계 분석을 통해서 낸 논문들이죠. 그래서 통계학은 모든 학문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계학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한 학기 공부합니다만은 통계를 갖다 좀 더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는 사이트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통계 패키지 많이 사용하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통계에 관한 가장 기초를 갖다 공부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통계 분석을 할 때는 여러 가지 SPSS라든가 또는 SAS, SAS가 있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R이라든가 스타타 같은 통계 패키지를 갖다 활용해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패키지를 갖다 활용할 때 배우는 게 쉽지 않죠. 물론 인하대학교에서도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 때 그 SPSS 그 특강이 있습니다. 그런 특강도 나중에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직장 생활하거나 이럴 때 회사 들어가서 회사 들어가 가지고 좀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통계에 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소개해 드릴 게 바로 통계청에서 설립한 통계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STI 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만든 겁니다. 통계교육원이 있는데 한번 사이트 한번 들어가서 샅샅이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캡처할 때 여기 오른쪽 아래 보면 인기 이러닝이라고 나와 있죠. 인기 이러닝 해가지고 첫 번째 1등이 통계학에 의해 통계학의 초보를 갖다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SPSS에 대한 그 초급 통계 분석도 있고, 요거 말고도 그 사이에 R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 나중에 필요하시면 통계교육원 들어가시면 중요한 건 무료로 공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배우려면 다 돈 많이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통계교육원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가입하세요. 회원 가입하시면 정기적으로 메일이 옵니다. 자주 오지는 않지만 메일이 오고, 그 메일이 오게 되면 또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교육 기회가 있게 되면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한 다음에 활용하시면 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통계청 통계교육원 1순위로 추천하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무크라고 하는 거 아시죠? 미국에 있는 여러 유명한 대학들에서 그 유명한 강의들을 갖다가 대중한테 오픈한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모방해 가지고 국내에서도 코리아 무크 해 가지고 K 무크라고 만든 겁니다. 요건 이제 교육부 산하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만든 겁니다.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해가지고 K무크가 있고, 여기서도 여러 분야에 걸친 강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통계학과 관련해 가지고도 제가 이제 통계를 갖다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걸 갖다가 캡처했는데, 숙명여대 교수 여인권 교수도 꽤 유명한 강의 중에 하나고, 역시 이것도 이제 또 통계학의 1과 2가 꽤 유명한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서울대학교의 류군관 교수가 하는 것도 있고, 강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좀 더 전문적으로 깊이 있는 강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인하대학교 교수님들 강의도 많이 있죠. 그런데 특히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 장세진 교수님 강의가 여기 K무크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수리경제학 강의 같은 아주 어려운 강의죠. 그런 것들도 하고 하니까 K무크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뭐 바둑을 배우고 싶다? 그럼 들어가서 바둑 검색하시면 바둑 가르치는 또 강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뭐 청년 귀농을 하고 싶다. 뭐 이럴 때 역시 농사 짓는 법 이런 거 알려주는 것도 있고 없는 게 없습니다. 보물창고예요. 그래서 K무크 들어가서 여러 가지 관심 있는 강좌 들으시면 또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뭐 통계학을 우리가 공부했지만 좀 더 다르게 공부하고 싶으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 좀 더 들어보시면 됩니다. 꽤 유명한 강의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K무크하고 비슷한 건데 또 KOCW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K무크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거지만 이거 말고 역시 교육부 산하에 한국 교육학술정보원이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해가지고 KOCW라고 합니다. 그래서 KOCW 넷이 있는데 여기서도 여러 가지 분야의 강의를 제공합니다. 전공 분야 강의, 뭐 테마 강의 나눠가지고 검색하면 다양한 유형의 강의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사회과학 클릭하시면 여기서 뭐 경제학에 대한 다양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고 특히 그 KOCW라고 하는 것은 이제 리스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리스 아시죠? RISS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학술 문헌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뭐 주로 이제 학위 논문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논문들이 실려 있습니다. 리스. 물론 인하대학교도 여기 같이 연계가 돼가지고 인하대학교 그 도서관 운영 시스템이 대한민국에서도 상당히 앞서갑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도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한 다음에 전국의 대학 도서관장들 모아놓고 또 세미나도 열고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하대학교도 앞서가는 대학인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고 최근에 특히 그 원격 수업 때문에 아주 다들 골치 아프죠. 이게 계절학기로 끝남 다행인데 지금 다들 예측하기는 2학기까지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 고민드립니다. 그럼 이제 좀 더 1학기에 했던 그 시행착오를 갖다가 좀 더 보완해 가지고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이것도 역시 보물창고입니다. K무크나 마찬가지로 KOCW도 역시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강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새 뭐 근데 그 졸업 학점은행제라는 게 있죠. 학점은행제 해가지고 정규 대학을 마치지 못하신 분들이 그 정규 대학을 다닐 때 취득했던 학점에다가 추가로 이제 일정한 학점을 취득하게 되면 교육부 장관이 학위를 주는 게 있습니다. 예, 학점은행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수강한 강의를 갖다가 인정을 해줍니다. 학점으로.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의미 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라고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통계학 관련된 강의가 꽤 많이 있습니다. 먼저 통계학은 어떤 학문인가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죠. 통계학은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얻는 하나의 방법론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는 거 있죠. 데이터 원래 데이텀 DATUM 해가지고 데이텀의 복수가 바로 데이터입니다. 이런 것들 되게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실 때 이런 거 잘 안 하죠. 옛날에 많이 했던 건데 그래서 전에 한번 대학원생이 논문을 하나 주고 읽어오라 그랬더니 사전에 안 나오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논문 제목이 이퀄리브리아 해가지고 이제 그 제목으로 시작되는 건데 이퀄리브리아가 사전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표제어로. 그걸 모르는 겁니다. 원래 이퀄리브리엄 해가지고 균형이죠. 그 균형이 여러 개가 있을 때 복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퀄리브리엄의 복수가 바로 이퀄리브리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텀 해가지고 데이텀의 복수예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데이터의 집합을 얘기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뭐예요? 정리하지 않으면 활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갖다가 수집, 분석, 가공, 정리한 것이 바로 정보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를 갖다가 수집, 분석, 가공, 정리하면 이것이 정보가 되고 이 정보가 되어야만 이것이 다양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의사결정. 우리가 근데 뭐 모르는 길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 이용하죠. 그 내비게이션의 기초가 되는 게 바로 뭐죠? 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GIS입니다.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인포메이션이에요. 그 수많은 그 지리 정보 데이터가 있는데 지리와 관련된 수많은 데이터가 있죠.
어디에 장애물이 있고 어디쯤 가면은 어떤 건물이 있고 어디쯤 가면은 뭐 사거리가 나오고 뭐 이런 자 수많은 지리 관련 데이터를 갖다가 정리해 가지고 지리 정보로 만든 거죠.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정보 시스템입니다. 인포메이션 시스템. 그런데 경영에 활용할 수 있는 게 경영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마찬가지로 경영과 관련된 수많은 데이터를 갖다 정리해 가지고 만들어진 경영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MIS입니다. 그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뭐 마케팅 정보 시스템도 있고 인사 정보 시스템도 있고 다양한 하위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정보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정보인데 이 정보는 뭐예요? 데이터로부터 나온 겁니다. 정보가 바로 데이터로부터 나왔는데 이 데이터를 갖다가 정보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뭐냐? 그 기초가 되는 지식을 갖다가 알려주는 게 통계학입니다. 영어로 스테이티스틱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오늘날에는 또 이 정보 다음 단계로 이런 정보들이 축적이 되고 체계화됩니다. 정보가 축적되고 체계화돼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지식이라는 거예요. knowledge라고 하는 지식.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에는 그 지식에 기반을 둔 경영 해가지고 지식 경영도 많이 강조가 되고요. 그러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집단 지성을 활용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집단 지성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 1학기 때 그 집단 지성 얘기가 신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온라인으로 시험을 갖다 보는데 한 사람이 머릿속에 있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갖다가 축약하면 정답이 나오겠죠. 가지고 뭐 집단지성을 활용해 가지고 다 같이 외래에서 700몇 명이 모여 가지고 이제 카톡방에 모여 가지고 답안을 제시했다 하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절학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들 표절 검사도 하고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시험은 객관식도 있고 계산 문제도 좀 나오고요. 더 골고루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점수에 대해서는 너무 학점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공부하시고 정리하신 다음에 시험 보시면 절대 평가하기 때문에 성적은 여러분들이 뭐 기대 이하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본인도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데이터가 수집, 분석, 정리, 가공돼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정보다. 이 정보가 있어야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데이터만 가지고는 아무런 활용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만 가지고는 아무런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정보가 되어야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가 축적 또 체계화돼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뭐다? 지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그 지식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 전에 정보를 얻는 방법론으로서 통계학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켈러의 통계학 책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예제 여기서는 똑같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하게 분석할 때 나오기 때문에 한번 나왔던 예는 또 많이 나옵니다. 경영학 수업을 듣겠다고 해가 등록한 학생이 있는데 통계학 과목에 첫 수업에 출석을 했다. 근데 통계학 과목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수학도 들어가고 하니까 통계학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워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을 덜어보기 위해서 통계학을 가르치는 교수한테 지난번에 수강했던 학생들의 점수를 갖다 물어봅니다. 지난번에 수강했던 학생들의 점수가 어떤지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 교수가 학생에게 그 최종 점수표를 제공했습니다. 그럼 이제 점수표가 나올 텐데 그럼 이 학생은 이런 그 교수한테 받은 최종 점수표로부터 어떠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저도 이제 매 학기마다 일단 뭐 그 점수를 갖다 학생들한테 알려주죠. 제가 점수를 다 입력했으니까 자기 점수는 다 알잖아요. 자기 점수는 다 아는데 평가가 상대평가다. 상대평가라고 할 때는 내 점수가 예컨대 뭐 75점이지만은 뭐 원래 75점이라고 할 땐 보통은 C가 됩니다. C가 돼요. 70점 아래는 C. 이렇게 주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절대평가할 때 90점 이상은 A, 90에서 80까지는 B. 그 다음에 이제 80점 이하는 C.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수를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75점을 받았는데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또 약간 이제 그런 기대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내 점수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점수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점수를 갖다 입력한 다음에 엑셀 파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점수까지 다 해가지고 공지사항에다가 띄워놓습니다. 엑셀 파일로. 물론 이제 학번하고 이름은 지우고 점수만 제시하는 거죠. 이런 점수가 있다. 그래서 점수표 나와 있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점수표만 딱 제시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근데 이걸 활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이걸 주면 이걸 가지고 자기가 다 계산해 봐야죠. 이걸 가지고 예컨대 평균도 계산해 보고 내가 몇 등인지 이런 것도 계산해 보고 하면 적어도 상대평가해 가지고 예컨대 최소한도 A가 35%고 B가 45%를 주는 거로 학교에서 정했으니까 내가 적어도 B는 되겠다. 이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점수표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이걸 정리를 못 해가지고 활용을 못하는 학생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띄워줬더니 저한테 문자가 옵니다. 평균이 몇 점이에요? 평균이 몇 점이에요? 그것까지 나보고 계산해달라는 거예요. 엑셀 파일로 줬으면 엑셀 파일로 다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물어봐요. 참.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점수표를 갖다가 교수가 줬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점수 나열된 거 65점, 81점, 뭐 계산을 보니까는 뭐 점수가 제일 낮은 사람이 얼마고 높은 사람이 얼마다 뭐 이런 것들.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만 가지고는 뭐예요? 아무 결정도 할 수 없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데이텀이에요. 요거 하나하나가 다 데이텀이에요. 65점, 81점, 72점, 59점 하나하나가 다 데이텀이고 이 전체가 바로 뭐예요? 데이터입니다. 자, 통계학 점수에 관한 데이터예요. 자, 이제 데이터는 수집했습니다. 데이터를 갖다 수집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뭔가 의미 있는 걸 알아내려면 정리해야죠. 이걸 갖다 분석하고 가공하고 해석을 해야죠. 이걸 도와주는 게 바로 뭐예요? 통계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점수를 줬지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요약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쓰는 요약 통계치로 많이 쓰는 게 뭐가 있습니까? 평균이 있죠. 민. 자, 민이라고도 하고 산술 평균이죠. 산술 평균이기 때문에 아리스메틱 민이라고도 합니다. 민 또는 아리스메틱 민. 그러니까 평균 또는 산술 평균이에요. 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상대평가라고 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어디쯤 위치하는지 알아야죠. 그래서 자, 전체 쭉 나열했을 때 자, 최고 점수부터 최저 점수까지 쭉 나열했을 때 맨 가운데 위치하는 값. 이게 바로 뭐예요? 미디언입니다. 미디언은 중앙값이라고도 하고 또 중위수라고도 합니다. 중앙값 또는 중위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자, 아리스메틱 민 72.67이고 그 다음에 미디언은 정 가운데가 72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50등까지 A를 준다 그러면은 내가 72점보다 위에 있으면 A가 받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점수를 갖다 정리해 봐야 돼요. 요약 통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약 통계 해가지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평균이지만 사실은 평균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평균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하죠. 평균의 함정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균이라는 값은 극단치 아주 정상을 벗어난 값들이 있죠. 정상을 벗어나가지고 너무 좋은 값, 너무 나쁜 값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평균은 물론 많이 활용하지만 좋은 통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보통 상대평가하거나 순위를 알고자 할 때 중요한 게 바로 중앙값이에요.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냐 아래냐 이거 따져보죠. 가지고 요새 뭐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 같은 거 줄 때 처음에는 뭐 상위 하위 70%를 준다 했다가 지금 다 줬죠. 다 줬는데 이런 거 따질 때도 많이 쓰는 게 그겁니다. 하위 4분의 1 아니면 가운데 상위 4분의 1까지 뭐 이런 거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위수라고 했지만 이게 중위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뭐 4분의 수, 5분의 수, 10분의 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보다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이런 지표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갖다 다 통계학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걸 알아야만 뭔가 의사결정을 낼 수 있는 거죠. 자, 요약 통계로서 평균하고 중앙값 또는 중위수 확인하셨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충분한 정보인가 하는 건데 아니죠. 이건 평균이 중앙값이냐 해가지고 중심 위치만 알게 된 거죠. 중심 위치만 제공됐고 그 중심에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충분한 정보인가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대부분의 점수들이 평균 주위에 모여 있는가 또는 평균을 중심으로 넓게 퍼져 있는가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주는 게 바로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범위가 일단 있습니다. 레인지. 자, 레인지라고 합니다. 범위. 분들이 지금 통계학 번역한 책 갖고 합니다만 나중에 또 공부 더 할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원서를 봐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 들어와가지고 경제학, 경제 원론이 있죠. 경제학 원론도 원서 갖고 공부했습니다. 대학 경제학 원론도 세뮤얼슨의 이코노믹스 가지고 공부를 했고 뭐 제가 그거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담당 교수님이 그걸 교재로 선택했으니까 따라가야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경제 수학도 원서 갖고 했습니다. 경제 통계학도 원서 갖고 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미시경제학은 국내 교과서 가지고 하면서 참 신났습니다. 근데 또 거시경제학을 공부하는데 돈 부시, 스탠리하고 돈 부시하고 피셔가 쓴 매크로 이코노믹스 해가지고 또 원서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국내 마땅한 책이 없었기 때문에 원서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원서 하려면 중요한 게 영어는 어렵지 않죠. 근데 이런 용어들이 이제 알고 지나가야죠. 용어들만 알면 나머지 교과서에 쓰인 영어는 아주 쉬운 영어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평소에 공부할 때 여러 가지 용어들 영어로 가르쳐 갖고 나와 있죠. 그 영어들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고학년 올라가서 원서 볼 때도 훨씬 더 쉬워집니다. 레인지 범위라고 합니다. 뭐죠? 최대값 빼기 최소값이에요. 최대값 빼기 최소값. 그래서 여기서 이제 92 빼기 53 해가지고 39가 나옵니다. 범위. 자, 범위가 있고 또 분산이 있습니다. variance라고 합니다. 예, variance라고 하는 분산 아주 많이 쓰는 거예요. 약자로 VAR이라고 하는 약자 많이 있습니다. 자, V라고만 쓰기도 하고요. VAR 또는 V 해가지고 약자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variance. 자, variance가 있고 또 루트 베리언스한 값의 중에서 플러스의 값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그래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해가지고 씁니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래서 영어로 약자로 SD라고 하는 약자 씁니다. ST. 그래서 이렇게 갖고 S 따고 그다음에 D자 따가지고 SD라고 하는 약자 씁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인데 요거는 분산의 음이 아닌 제곱근이 바로 이제 표준 편차입니다. 자, 지금 나오는 이런 것들은 다 고등학교 때 배우신 거예요. 인문계 꼭 자연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문계 같은 경우에도 통계 배우지 않습니까? 물론 선택 과목으로 이제 배웠겠지만 저도 이제 고등학교 통계학 교과서 쓸 때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이런 책을 쓸 때 참여한 적도 있고 또 꽤 오래전이지만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이제 경제편 쓸 때도 제가 같이 참여해가지고 쓴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고등학교 때 배운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물론 안 배우신 분도 있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의 의미 아닌 제곱근 해가지고 많이 쓰는 거죠. 되게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반마다 비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반 아닌 반 비교해가지고 또 많이 또 성적이 안 좋다. 다른 반에 비해서 성적이 안 좋다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말죽거리 잔혹사 같은 거. 옛날에는 지금은 없죠 그런 것들. 지금 있다가는 아마 그 선생님은 아마 쫓겨날 겁니다. 그냥 같으면 그냥 한 반 60명을 갖다가 그냥 다 쓰려 패고 운동장 수도 없이 돌리고 가만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다 다른 반보다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른 반보다 못했다고 했는데 그땐 주로 뭐만 보느냐? 평균만 봅니다. 평균이 다른 반보다 뒤처져 있다. 그러면 이제 다 한마디로 죽는 거죠. 근데 사실 중요한 게 뭡니까? 표준 편차가 중요하죠. 이것도. 왜냐하면 한 반에 성적이 아주 최악인 학생 하나가 있다. 그럼 그 학생 하나 때문에 평균이 팍 떨어집니다. 그럼 적어도 다른 반하고 비교할 때는 그 학생 하나 빼놓고 나머지 가지고 평균을 계산하는 게 더 합리적이죠. 가지고 그 학생 하나는 워낙 그러니까 걔를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평균을 구해서 다른 반보다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게. 근데 참 옛날에는 선생님들도 참 무식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표준 편차라는 것도 얼마나 평균주의에서 떨어져 있는가 하는 건데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또 통계상의 문제점들 또 살펴보실 겁니다. 범위, 분산, 표준 편차.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또 쓰이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그 세 가지가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또 그렇고 예컨대 60점 이하 또는 80점 이상에 얼마나 많은 점수가 존재하느냐. 60점 이하 80점 이상에 얼마나 많은 점수가 존재하느냐.
상대 위치의 척도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 위치의 척도. 또 근데 A, B, C, D 학점의 비율들은 얼마인가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 이 중심 위치,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변동성, 얼마나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가 하는 거, 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상대 위치죠. 60점 이하 또는 80점 이상, A, B, C, D 비율이 얼마인가 하는 것들이 상대 위치의 척도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따져봐야 돼요, 같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 이거 그래프 기법으로서 자, 히스토그램이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 비슷하지만 이건 바 차트라고 안 하고 자, 히스토그램이라고 그래요. 바 차트가 아니라 히스토그램. 그래서 이제 히스토그램이 자, 이러한 정보 내지는 기타 정보를 갖다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기법의 하나인 히스토그램을 가지고 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히스토그램입니다. 자, 경영통계학 점수인데 앞에서 봤던 그 데이터가 있었죠. 그거 가지고 정리한 거예요. 50점대, 50점이 아니라 50점대, 60점대, 70점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 하나가 뭐예요? 구간 하나가 셀 수 없는 실수 아닙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점수가 1점 단위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51점부터 59점까지, 60점부터 60점까지, 그 다음에 61점부터 70점까지 뭐 이렇게 해갖고 구간이 아니에요. 이게 가로가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히스토그램이에요. 만약에 가로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갖는다 그러면 이럴 때 그냥 막대 그래프라고 해서 바 차트라고 합니다. 바 차트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걸 자, 히스토그램이죠. 그래서 가로축이 이제 다 구간이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판단할 수 있죠. 여기 지금 중간층은 별로 없으면서 80점 이상 꽤 되고 그 다음에 60점 이하도 꽤 되고 이것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분포를 갖다가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이 자, 이런데 필요한 정보를 갖다가 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지금 우리가 뭐 평균 중심 위치의 척도, 뭐 변동성의 척도 이런 거 계산했는데, 자, 이런 걸 계산해가지고 정리하는 통계학 분야를 갖다가 기술 통계학이라고 합니다. 자, 기술이라는 말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술, 테크닉이 아니에요. 테크닉이 아니라 기술한다입니다. 기술한다, 데스크립티브예요. 서술한다 또는 기술한다 이런 말이 있죠. 사실 이 말도 이제 뭐 언어에 여러 가지 혼란이 오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용어가 있으면 용어를 좀 이제 바꿔야죠. 지금 뭐 경제학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오랫동안 써왔던 용어들도 지금 한자를 안 배우기 때문에 뭐요?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경제학회나 이런 데서도 이제 학회 심포지움이 있거나 이럴 때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용어들을 좀 더 쉬운 용어로 바꿔보자 하는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뭐 이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자기가 외국 교과서 번역하거나 이럴 때 좀 더 쉬운 용어들 쓰는 것도 추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한자를 안 배우기 때문에 이제 다른 용어들도 다 바꾸는 게 좋다 해가지고 많이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기술 통계학이라고 할 때 이 말 좀 바꾸는 게 좀 좋은데 마땅한 번역어가 없어요. 이게 데스크립티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영어를 같이 병기하는 겁니다. 기술 통계학 즉 뭐요? 데스크립티브 스테이티스틱스일 겁니다. 이게 뭐냐면 데이터를 자, 편리하고 정보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정리, 요약, 설명하는 방법 이걸 다루는 게 바로 기술 통계학입니다. 자, 기술 통계학은 보통 이제 고등학교 때 만약에 뭐 통계를 배웠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다 공부하신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오면서 적어도 기술 통계학의 분야는 뭐 수학 시간이나 이런 거 포함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커버하고 오는 겁니다. 가지고 기술 통계학의 한 가지 형태가 바로 데이터를 어떻게 설명해요? 그래프 가지고 설명합니다. 데이터를 갖다가 그래프 가지고 설명하는 방법. 이게 바로 기술 통계학의 한 가지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그래프도 있지만 또 뭐예요? 좀 전에 봤던 것처럼 평균, 중앙값, 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걸 계산해 가지고 또 표현하는 방법도 있죠. 수치로 나타냅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를 갖다 만들려면 당연히 뭐예요? 일단 그래프를 갖다 만들려면 먼저 수치화해야죠. 수치화한 다음에 그래프를 갖다 이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수치를 갖다 이용하는 방법 또 그래프를 갖다 이용하는 기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장에서 다음 챕터에서 여러 가지 그 그래프 기법들 자, 공부하실 겁니다. 근데 이것들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학의 다른 형태가 지금 그래프 기법 봤는데 그래프 기법 말고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수치 기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술 통계학의 또 다른 형태가 데이터를 갖다 요약하는 수치 기법이 있습니다. Numerical Technique이라고 그래요. Numerical Technique. 가지고 자 수치 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평균하고 중앙값이죠. 자 mean과 median 두 가지가 바로 데이터의 중심 위치, 데이터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널리 사용되는 척도가 바로 평균과 중앙값입니다. 중심 위치. 그래서 데이터의 자,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척도 해가지고 자, 평균과 자, 중앙값이 이용된다. 근데 이거 말고 또 좀 전에 봤지만 범위라든가 레인지, variance,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었죠. 이런 것들은 뭘 나타냅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자, 변동성이죠. 중심에서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자, 중심에서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해가지고 데이터의 변동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자, 수치기법. 요거는 이제 3장에서 공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수치를 통해서 데이터를 정리하는 방법 보실 겁니다. 자, 한 가지 이제 사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한 가지 기술 통계학이 있지만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추론 통계학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추론 통계학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사례 보시기 바랍니다. 자, 5만 명의 등록 학생을 가지고 있는 한 대형 대학이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5만 명 정도가 재학한다 그러면 아주 큰 대학입니다. 그런데 뭐 오하이오 주립대학 같은 경우 한 8만 명 되고 아주 큰 대학들. 하버드 이런 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아주 크지는 않아요. 여러 분야가 어쨌든 유명하지만. 그래서 이제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주 큰 대학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한 대형 대학이 모든 대학 시설에서 펩시콜라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와 내년 이후에 미래 연도에 대한 옵션을 갖다 부여한 독점 계약을 갖다가 펩시콜라에 제시한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우리 캠퍼스 내에서 팔되 독점적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보장해 줄 테니까 이제 그에 대한 리베이트를 내라 이겁니다. 리베이트를 내라. 이런 거 흔히 있죠. 자, 인하대학교도 지금 대강당이 뭐예요? 대강당 이름이 하나홀이죠. 그 하나홀이 왜 하나홀입니까? 하나은행이 돈 내갖고 만든 겁니다. 물론 강당은 있었지만 그 강당을 갖다가 아주 최첨단으로 리모델링을 할 때 하나은행에서 돈을 내가지고 한 겁니다. 가지고 이름도 하나홀로 만들어준 것이고 또 교내 학생회관에서 영업하는 것도 하나은행이죠. 하나은행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우리은행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은행은 잘리고 하나은행이 교내에서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 부여받은 겁니다. 물론 하나은행은 자, 건물 리모델링도 해줬죠. 그 다음에 뭐요? 또 일정한 또 대가를 또 리베이트를 줍니다. 거기 학생들 이용할 수 있게 또 뭐 공간도 만들어서 제공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은행 말고 다른 은행에 대해서도 할 사람들 해라 해갖고 제시한 건데 뭐 아무도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또 이제 누가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제시하는 내용이 하나은행보다 빈약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은행이 들어온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펩시콜라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펩시콜라가 독점적으로 펩시콜라 파는 대가로 판매 수입의 35%에다가 연간 20만 달러를 갖다가 일시금으로 받도록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럼 펩시콜라가 들어오려면 당연히 뭐예요? 적어도 대학에서 얻는 수익 가지고 이거는 커버할 수 있어야죠. 35%하고 연간 20만 달러는 커버할 수 있어야만 대학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펩시콜라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과연 얼마나 팔 수 있을지를 갖다 먼저 파악을 해봐야죠. 얼마나 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펩시콜라가 제한된 독점 계약에 대해서 응답하는데 2주일간의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2주일의 기간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2주일 동안 이제 펩시콜라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리젝트 할 것인가. 그러려면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이 팔 수 있을 것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 드링크 시장의 규모는 12온스 캔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12온스 캔 기준으로 측정한다. 자, 펩시콜라는 현재 대학이 운영되는 연간 40주인데 나머지 방학이죠. 40주 동안 주당 평균 22,000캔을 판매한다. 자, 개당 평균 판매 가격은 1달러다. 노동 비용을 포함한 비용은 캔당 30센트이다. 그럼 이제 펩시콜라는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확신하지는 못하죠.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50%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이런 전제하에서 계산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속하게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이 만약에 25%라면 독점 계약하에서 주당 88,000캔 또는 연간 40주니까 40주 영업하는 거니까 연간 352만 캔을 판매할 것이다. 그럼 이제 독점 계약하에서 펩시콜라한테 이만큼을 팔아가지고 학교에다가 35%에다가 연간 20만 달러를 내고도 이윤 또는 손실이 나올 건지 계산해야죠. 이런 거 다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학교 졸업하신 다음에 취업해가지고 직장 들어가서 뭐 여러 일을 맡겠지만 여러 가지 일 하겠지만 이런 케이스 많아요. 당연히 여기서도 펩시콜라에서 이걸 누구한테 시키겠어요. 저 마케팅 담당 직원한테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통계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재빠르게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내면 인정받고 승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적어도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이 직장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이런 것들은 잘 공부해 두시는 게 그만큼 이제 인정받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뭐냐? 이 대학에서 주당 얼마나 많은 캔이 팔리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당 얼마나 많은 소프트 드링크가 팔릴 것인가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내야 돼요. 주당 얼마나 많은 소프트 드링크가 팔릴 것인가 이걸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최근에 한 대학 졸업생에게 그래도 최근에 졸업한 학생이 이제 사정에 정통하니까 최근에 졸업한 학생에게 이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베이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알바시킨 거죠. 통계 분석하도록 알바시켰다. 지금은 뭐 이런 거 대행해주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업체 통해서 또 하려면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회사 입장에서 볼 땐 당연히 뭐요. 자기 직원 중에 자기 사원 중에 누가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다면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는 뭐요. 사원이 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서베이하는 일을 갖다가 부탁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졸업생 500명의 학생들에게 다음 일주일 동안 그들이 구매하는 소프트 드링크를 수를 기록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500명이 원래 아까 5만 명이 재학하는 대형 대학이라고 했는데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충분합니다.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뭐 정치 여론조사 같은 거 할 때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유권자가 예컨대 4천만인데 인구 5천만에다가 투표권이 있는 사람 4천만 명. 그 4천만 명 중에서 뭐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거 전화조사할 때 보통 몇 명이에요? 한 2,000명 정도 하죠. 전화조사 같은 거 할 때. 그 2,000명 조사에서 나온 결과가 틀리느냐? 맞습니다. 거의 맞아요. 여기서도 500명이면 충분한 거죠. 기록하도록 요청을 했다. 서베이의 응답 결과는 원래 우리 책에 뒤에 CD가 달려있는데 옛날엔 CD였는데 지금은 사이트 들어가서 직접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9판까지인가 10판까지 이 책 지금 현재는 11판인데 10판까지 책에 뒤에 CD가 달려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이트로 직접 들어가서 다운받아가지고 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가 촌스럽게 CD 요새 뭐 CD 드라이버가 없는 컴퓨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직도 옛날에 쓰던 3.5인치 디스크가 꽤 있는데 못 쓰죠. 물론 이제 도서관 가면 그 재생할 수 있는 또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옛날 컴퓨터에 쓰던 것들 그 재생할 수 있는 장치가 다 있어갖고 혹시 그런 거 있는데 지금 파일로 재생하고 싶을 때는 도서관 가시면 다 있어요. 그럼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 가면 다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부모님 결혼기념일이다. 부모님 결혼기념일 옛날엔 비디오 테이프로 찍었죠. 비디오 테이프로 찍었는데 결혼식 그 장면을 지금 비디오 테이프 재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없습니다. 저도 아직은 그 비디오 테이프를 재생할 수 있는 재생기가 집에 아직은 남아 있는데 작동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버리지는 않고 있어요. 도서관 가지고 가시면 도서관에서 다 요새 나오는 파일로 다 전환해 드립니다. 있어요. 빌려줘요. 빌려주니까 도서관 가서 요새 나오는 CD에다가 구워가지고 부모님한테 선물하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네. 저도 이제
재작년에 제가 기증한 도서가 상당히 일정 수를 돌파해 가지고 기증한 도서가 그래서 이제 도서관장이 초청해 가지고 한 8분 교수가 같이 이제 뭐 간담회도 하고 또 감사패도 받고 했었는데 그때 그 도서관에 그런 게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저도 이제 집안에 있던 몇 개 비디오 테이프는 도서관에 가서 방학 때 재생하고 그랬었는데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거 있다면 여러분들이 도서관 가서 빌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거 있던 거 다 재생이 다 가능합니다. 비디오는 물론이고 5.25인치 프로피 디스크 뭔지 아시나요? 3.5인치는 혹시 뭐 초등학교 때 보신 적 있을래나 모르겠는데 5.25인치는 모르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자, 3.5인치보다 훨씬 더 큰 옛날 건데 근데 거기 뭐 중요한 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재생하고 싶어 하죠. 전문 업체에 맡기면 됩니다. 그걸 다 해주는 업체들이 있는데 돈 내야죠. 꽤 비싸요, 그것 다. 그러니까 도서관 가면 다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추론 통계학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Descriptive Statistics. 그래서 이제 기술 통계학이고 또 한 가지가 바로 뭐예요? 추론 통계학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그 사례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가 바로 뭐예요? 독점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간 이윤의 추정치입니다. 연간 이윤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걸 추정해야 되는 거예요. 독점 계약에서 발생하는 연간 이윤의 추정치를 알고자 합니다. 추정치를 알고자 한다. 그래서 데이터는 이제 표본을 갖다 구성하고 있는 게 500명이죠. 500명의 학생 각각이 일주일 동안에 구매한 캔 수예요. 몇 캔이나 사 먹었냐 이거죠. 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자, 데이터는 500명이에요.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거죠. 데이터는 이거지만 알고자 하는 건 뭐예요? 5만 명이 소비하는 게 얼마냐 이걸 알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5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5만 명이 얼마나 소비할 것인지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보죠. 원하는 정보. 5만 명이 소비할 캔 수가 몇 개인가 이걸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내고자 하는 통계학의 또 다른 한 분야가 바로 추론 통계학입니다. Inferential Statistics입니다. 아까 봤던 뭐 평균, 산술 평균 구하고 그 다음에 뭐 중앙값 구하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거 구하는 건 뭐예요? 기술 통계학이에요.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뭐예요? 그래프도 그리는 거죠. 기술 통계학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전체 일부에 해당하는 표본을 가지고 전체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갖다가 하는 통계학의 분야를 갖다 우리는 추론 통계학이라고 합니다. Inferential Statistics. 추론 통계학. 그래서 추론 통계학이라고 할 때는 표본 데이터에 기초해서 표본 데이터 아까 500명이에요. 500명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구매하느냐 이거죠. 자, 표본 데이터에 기초해 가지고 모집단은 아까 5만 명이에요. 대형 대학 해가지고 재학생이 5만 명이라고 그랬죠. 5만 명이 모집단이고 표본 데이터는 500개입니다. 그래서 표본 데이터에 기초해가지고 모집단의 특성에 관한 결론을 갖다 얻거나 모집단의 특성 가지고 이제 뭐 이걸 이제 뒤에 가면 나옵니다. 모수라고 그래요. 모집단의 특성을 모수라고 해가지고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중앙값, 모집단의 표준 편차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결론을 얻거나 추론하는 거예요. 추론.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통계 방법론이 뭐다? 추론 통계학입니다. Inferential Statistics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집단은 뭐예요? 5만 명. 5만 명 학생이 모집단입니다. 근데 5만 명을 대상으로 만약에 다 조사한다. 흔히 5만 명을 대상으로 다 조사할 때 이런 걸 흔히 뭐라고 그래요? 전수조사라고 하죠. 전수조사. 토탈 서베이입니다. 근데 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려면 돈도 많이 들겠죠. 알바비 얼마나 많이 나갈까? 알바 시켜서 동원해가지고 하려면 알바비 엄청 나가겠죠.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이겁니다. 그래서 모집단을 다 조사할 때 전수조사라고 하는 건데 전수조사하는 경우에는 뭐예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추론 통계 기법이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자, 추론 통계 기법이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비용이 드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추론 통계 기법이다. 그래서 이제 전체 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적은 수인 500명. 자, 표본 크기가 500이에요.
그래서 500명을 표본 추출한 다음에 자, 표본 데이터로부터 전체 학생인 5만 명이 소비하는 소프트 드링크의 수를 추론합니다. 추론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자, 펩시콜라가 얻을 가능성이 있는 연간 이윤을 추정한다고 합니다. 추정. 연간 이윤을 추정하는 거예요.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기법, 통계 기법에 가장 기본되는 거죠. 추론 통계 기법이 이런 걸 해주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 추론 통계 기법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선거 때 많이 하는 출구조사가 있죠. 우리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할 때, 자, 투표하고 나오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이걸 출구조사해가지고 보통 되게 뭐 방송국에서 많이 하죠.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정규 방송 프로그램을 다 취소하고 선거 방송을 합니다. 이거만큼 뭐 다들 투표했으니까 결과가 제일 큰 관심거리죠. 아무리 뭐 드라마가 재미있어도 안 봅니다. 이거 보죠. 그러니까 정규 방송 프로그램은 다 연기하고 선거 방송을 합니다. 가지고 이제 개표가 이루어질 때 중간에 결과가 보도가 돼요. 보통 투표한 지 2시간 지나기 전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방송국마다 다 뛰어드는데 대통령이나 인원이 많은 주들의 상원의원들, 그 중요한 선거직 선거의 경우에는 자, 텔레비전 방송국들이 승자를 예측하기 위한 자, 첫 번째 텔레비전 방송국이 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왜냐면 이 광고가 따라오거든요. 이게 승자를 갖다 예측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승자를 정확히 예측했다. 광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방송국마다 또 치열하게 경쟁을 하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바로 출구 여론조사라고 해서 엑시트 폴스라고 합니다. 출구 여론조사, 엑시트 폴스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투표하고 나오는 유권자에게 임의로, 물론 유권자마다 다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다 물어보는 건 아니고 여기서 임의로 표본 추출을 갖다 합니다. 임의로 표본 추출을 해가지고 어느 후보에 투표했는지 조사하는 거예요. 자, 1번 투표했느냐, 2번 투표했느냐, 누구한테 투표했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가지고 이런 방법에 의해서 특정한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 비율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두 후보가 승리하기 위해서 충분한 투표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선두 후보가 승리하기 위해서 충분한 투표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추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100%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100%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요? 자, 승리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지 이걸 알고자 하는 겁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바로 자, 추론 통계 기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자, 플로리다 주의 여론조사 결과가 기록됐는데 그 당시 공화당 후보가 조지 부시예요. 민주당 후보가 엘버트 고어는 클린턴이 대통령할 때 부통령했던 친구입니다. 자, 빌 클린턴이 대통령할 때 부통령했던 게 고어고 그 부통령했던 고어가 클린턴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거예요. 당연히 부통령 했으니까 다음에 대통령 한번 하고 싶겠죠. 근데 이게 아주 상당히 지금도 미스테리인.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국식의 선거 방법이 잘못됐다. 이런 비판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엔 선거인단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한 주에서 물론 주마다 인구에 비례해가지고 선거인단 수가 다 달라요. 선거인단 수가 다른데 만약에 어떤 특정한 주에서 개표를 해봤더니 1번 후보가 과반수였다. 그러면 선거인단 인원수 있죠. 전부 다 1번 후보 찍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 투표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인구가 많은 주 같으면 선거인단이 많죠. 그런 주에서 승리하게 되면 대세가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권자들의 투표 이거 자체는 이제 결국
중요한 게 아니죠. 나중에 결국 선거인단은 얼마나 많이 쓸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시 또는 고의 지지투표를 한 765명의 유권자에 대한 출구 여론조사가 결과가 기록되었다. 사실 이거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선거인단이 결국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텔레비전 방송국의 분석가들이 다 몰려있죠. 출구 여론조사 결과로부터 부시가, 물론 여기서 결과는 부시가 이긴 건데, 부시가 이겼지만 전체 투표한 수로 봤을 때는 오히려 고어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가 고어에 투표한 수를 보게 되면 그건 고어가 더 많았지만, 그러나 뭐예요? 선거인단 수가 작은 작은 주에서 고어가 표를 많이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체 투표수에서는 고어가 많이 얻었다. 그렇지만 당선은 부시가 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결과는 그렇게 나왔던 건데, 이에 대한 출구 여론조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구 여론조사 결과로부터 부시가 플로리다 주에서, 이제 한 주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플로리다 주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리다 주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지를 갖다 알기 원한다. 이겁니다. 이럴 때 통계적 추론을 갖다 이용해야죠. 투표한 사람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뭐예요? 일부만 조사해가지고 765명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해가지고, 자, 거기 플로리다도 유권자가 500만 명인데 500만 명이 누구를 갖다 지지하는지 알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기 원하는 모집단의 특성은 결국 뭐예요? 부시의 지지투표를 한 총 유권자 비율이 얼마냐 하는 겁니다. 자, 특히 총 유권자의 50% 이상, 과반수 아닙니까? 과반수 이상이면 당연히 부시가 이기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총 유권자의 50% 이상이 부시에게 지지투표를 했는지 알기 원한다. 물론 여기서 총 유권자라고 할 때는 공화당 후보나 민주당 후보의 지지투표를 한 유권자들로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총 유권자는. 그래서 그 중에 50% 이상이 과연 부시의 지지투표를 했는가 알기 원하는 겁니다. 근데 투표한 500명 다한테 물어봐요? 아니죠. 일부만 가지고 추론하는 거기 때문에 100% 확실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100%의 확실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 크기의 일부인 표본으로부터 이러한 일을 갖다 많이 한다. 이럴 때는 당연히 일정한 비율만큼만 정확한 추론이 얻어질 수 있습니다. 일정한 비율만큼만 정확한 추론이 얻어질 수 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정한 비율만큼만 정확한 추론이 얻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추론의 범위를 갖다가 통계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이 비율을 90%와 99% 사이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있다. 통계 전문가들이 통제할 수 있죠. 자, 99%. 자, 여론조사 결과 발표할 때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론조사 결과할 때는 뭐 90%인지 95%인지 얼마큼의 신뢰 수준이라고 나오죠. 이게 신뢰 수준이라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신뢰 수준. 그래서 자, 이런 비율을 90%와 95% 사이로 통제할 수 있다는 거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주요 통계학 개념들 용어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용어가 바로 모집단이라는 거 있었죠. 영어로 population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population. 자, 통계 전문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항목들의 그룹이에요. 집합. 자, 모든 항목들의 그룹을 갖다가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아까 뭐 좀 전에 봤던 그 선거 출구조사에서는 플로리다주의 500만 명 유권자가 모집단이죠. 앞에서 그 펩시콜라 나왔을 때는 뭐예요? 5만 명의 전체 학생이 바로 모집단이죠. 그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집단은 일반적으로 매우 큽니다. 500만 명, 아까 또 5만 명 이렇게 해서 이게 매우 크고 종종 무한히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종종 무한히 클 수도 있다. 자, 모집단은 매우 크고 또 종종 무한히 클 수도 있다. 자, 모집단에서 일부를 갖다가 뽑아낸 게 바로 샘플입니다. 표본이죠. 표본. 샘플. 자,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데이터 집단이에요. 모집단의 부분 집합입니다.
자, 표본은 바로 모집단의 부분 집합이다. 그러니 표본의 경우에 물론 큰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큰 경우도 있습니다. 큰 경우도 있지만 모집단보다는 작다. 이것도 작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작거나 같다. 왜냐면 전수조사하는 경우에는 결국 뭐예요? 모집단 이퀄 표본이에요. 모집단 이퀄 표본이기 때문에 모집단과 표본은 같을 수도 있습니다. 모집단과 표본은 같을 수도 있다. 많이 착각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 공무원 시험 한번 출제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했더니 많이 틀렸어요. 그게. 그래서 모집단과 표본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같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작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출구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765명의 유권자, 이게 바로 표본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모집단의 특성을 또 계산해야 되잖아요. 모집단의 특성.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퓰레이션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술적인 척도가 있는데, 자, 파퓰레이션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술적인 척도를 갖다가 모수라고 합니다. 자,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술적 척도를 갖다가 모수라고 해서 영어로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파라미터. 반면에 자, 표본의 특성도 계산하잖아요. 표본의 특성 해가지고 뭐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술적인 척도가 있는데 이거는 뭐라고 하느냐?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자,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술적인 척도는 통계량인데 영어로 스테이티스틱이에요. 틱까지. 이 뒤에 숫자가 붙으면 통계학이고요. 스테이티스틱스 하게 되면 통계학이고 통계량은 스테이티스틱입니다. 용어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영어로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자,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술적인 척도는 모수다.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술적인 척도는 통계량이다 하는 거. 그렇게 해서 하나 봐주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게 그겁니다. 자, 파퓰레이션 모집단이에요. 자, 샘플, 아이고, 깨졌네요. 샘플은 뭐예요? 샘플은 표본이죠. 가지고 이 모집단의 부분 집합이 바로 샘플입니다. 이럴 때, 자,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게 바로 뭐다? 파라미터입니다. 모수. 반면에 샘플의 특성을 나타내는 게 바로 뭐예요? 통계량, 스테이티스틱입니다. 그래서 모집단은 자, 모집단의 특성인 모수를 가지고 있고 표본은 표본의 특성인 통계량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이제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보시고요. 자, 이제 그 기술 통계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2장과 3장에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학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의 특성을 자, 이해하기 쉽게 데이터를 조직하고 요약하고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데이터의 특성을 이해하기 쉽게 데이터를 조직, 요약,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자, 크게 두 가지 기법이 이용됩니다. 그래프 기법하고 또 한 가지 수치 기법이 이용됩니다. 자, 그래프 기법은 2장에서 수치 기법은 3장에서 볼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사용되는 기법이 자, 우리가 추출하기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추출하기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가? 뭐 대표적인 게 중심 위치의 척도도 있고 또 중심 위치의 척도, 변동성의 척도,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했지만 뭐 상대 위치의 척도도 있죠. 물론 이제 넓게는 상대 위치의 척도도 중심 위치의 척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크게 중심 위치의 척도, 변동성의 척도, 또 상대 위치의 척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 기술 통계학이라는 게 기술 통계학이 바로 자, 이런 질문에 답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자,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게 통계학의 꽃이라고 하는 추론 통계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 통계학은 분석되는 데이터를 설명해 주거나 데이터를 설명해 주죠. 자, 분석되는 데이터를 설명해 준다. 데이터를. 그렇지만 기술 통계학은 모집단에 관한 결론, 자, 모집단에 관한 결론을 내리거나 추론할 수는 없죠. 그래서 통계학의 또 다른 분야인 추론 통계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추론 통계학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론 통계학도 이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한다면 표본 데이터죠. 자, 추론 통계학은 가장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표본 데이터에 기초해 가지고 모집단의 특성에 관한 결론, 모집단의 특성에 관한 결론을 내리거나 추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바로 추론 통계학입니다. 자, 표본 데이터에 기초해 가지고 모집단의 특성에 관한 결론을 내리거나 추론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는 거. 이게 추론 통계학입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학과의 차이점, 추론 통계학과 기술 통계학의 차이점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추론 통계학에서 사용하는 과정을 통계적 추론이라고 그래요. 통계적 추론. 이제 거꾸로입니다. 거꾸로죠. 앞에서는 우리가 자, 파퓰레이션에서 샘플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추출해가지고 자, 파퓰레이션의 특성인 자, 파라미터도 구하고 그 다음에 샘플에서 스태티스틱 구했었죠. 근데 지금 자, 통계적 추론은 뭐냐 이겁니다. 자, 이거 샘플. 자, 샘플을 추출해가지고 여기서 계산된 스태티스틱 이걸 가지고 모수를 갖다가 알고자 하는 거예요. 자, 스태티스틱에 기초해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예요? 모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통계적 추론이라고 그래요. 이런 과정을 statistical inference 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통계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통계학의 꽃이죠. 한 부분만 분석해가지고 한 부분을 분석해가지고 전체 모습을 알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통계학의 꽃입니다. 통계적 추론. 그래서 표본의 통계량에 기초해가지고 모집단의 모수에 관해서 무엇을 추론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자, 표본의 통계량에 기초해가지고 모집단의 모수에 관해서 뭘 추론할 수 있는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수에 관한 추론을 하기 위해서 뭘 사용한다? 모수를 추론하기 위해서 뭘 사용해요? 통계량이 사용된다. 스태티스틱이 사용된다. 그리고 자, 표본 데이터에 기초해가지고 모집단에 관한 추정, 예측,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표본 데이터를 가지고 모집단에 관한 추정, 예측,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게 통계적 추론인데, 자, 통계적 추론할 때 이제 두 가지가 쓰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에요. 통계적 추론할 때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뭐가 있느냐? 자, 추정이 있습니다. 추정, 에스티메이션이 있어요. 또 한 가지가 가설 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 통계하기 중요한 게 그렇잖아요. 가설을 세운 다음에 가설이 맞는가 틀리는가 확인하려면은 가설이 맞는가 틀린가 확인하려면 데이터 수집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가설 검정을 해야죠. 검정 결과 true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가설이 아니죠. 가설이 아니라 이제 결론이 되는 것이고 이게 이론이 되는 거죠. 만약에 false가 나왔으면 가설을 바꾸든지 버리든지 해야 되는 거죠.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통계적 추론에 두 가지 방법 해가지고 추정과 가설 검정을 사용합니다. 통계적 추론의 논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통계적 추론의 논거.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집단이 매우 큰 경우, 모집단이 매우 큰 경우에는 전수조사라고 했죠. 모든 구성원 각각을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인데 그 전수조사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가능하다고 해도 비용이 엄청 많이 듭니다.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가능하다고 해도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요. 자, 지금 우리가 국가통계의 경우에도 국가통계의 경우에도 자, 총주택조사라든가 사업체조사라든가 총인구조사 같은 것들이 있죠. 5년에 한 번 또는 10년에 한 번은 하죠. 5년에 한 번 또는 10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게 전체 가구, 전체 사업체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걸 왜 매년 하지 않고 5년 내지 10년마다 한 번씩 하느냐. 이유가 그겁니다.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죠. 전국의 조사위원들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조사하는 것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도 시간이 엄청 걸리고요. 그러니까 매번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조사한 다음에 이제 트렌드는 알아놨죠. 트렌드를 알았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매년의 인구, 가구수, 사업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추정하는 거죠. 물론 추정 결과 아주 정확합니다. 그만큼 통계 기법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추정 결과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전수조사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표본조사하는 경우
표본을 추출한 다음에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에 관한 추정치를 구하는 거죠. 모집단에 관한 추정치를 갖다 구하는 것이 더 쉬울 뿐만 아니라 비용도 덜 든다. 자, 쉽고 비용이 덜 든다. 그리고 결과도 정확해요. 결과가 정확하다면 굳이 전수 조달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만요, 물론 자, 표본으로부터 구해지는 결론과 추정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100% 정확한 건 아니라고 그랬죠. 100% 정확한 건 아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통계적 추론에 있어서는 자, 신뢰의 척도. 자, 신뢰의 척도 해가지고 이걸 신뢰 수준이라고 합니다. 신뢰의 척도를 갖다 신뢰 수준이라고 그래요. 신뢰 수준 해가지고 confidence 레벨이라고 합니다. 신뢰 수준, confidence 레벨. 그리고 이제 자, 신뢰 수준이 있다면 이제 상대적으로 유의 수준이 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유의 수준이 있어요. 자, 유의 수준은 significance 레벨이라고 합니다. 둘이 상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신뢰 수준 더하기 유의 수준 하게 되면 1 또는 100%입니다. 1 또는 100%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자, 유의 수준이라는 말 나오는데 유의 수준은 보통 이제 알파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알파로. 야, 유의 수준이 알파라면 그러면 신뢰 수준은 뭘까요? 1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표본에서 구해지는 결론과 추정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 수준하고 유의 수준이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신뢰 수준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자, 신뢰 수준은 무엇이냐? 컨피던스 레벨이라고 해서 신뢰 수준. 자, 이거는 뭘까요? 자, 표본 추출이 매우 많은 수로 반복되는 경우에요. 자, 표본 추출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겁니다. 자, 모집단으로부터 표본 추출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했을 때 추정 과정이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 표본 비율입니다. 자, 표본 추출이 아주 여러 번 반복됐을 때, 이럴 때 추정 과정이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 표본 비율, 이걸 신뢰 수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95%의 신뢰 수준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95%의 신뢰 수준. 자, 표본 추출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경우 표본에서 얻어지는 추정치가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 표본 비율이 얼마냐? 95%라는 거예요. 95%.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자, 유의 수준이 있습니다. significance 레벨. 이거는 뭐냐? 표본 추출이 매우 많이 반복되는 경우 결론이 잘못인 경우가 발생되는 표본 비율이에요. 표본 추출이 여러 번 반복될 때 결론이 잘못인 경우가 발생하는 표본 비율. 이걸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추정치가 정확한 결과. 그래서 자, 추정치가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 표본 비율 95% 신뢰 수준이고, 반면에 자, 5% 유의 수준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신뢰 수준이 95%니까 유의 수준은 5%예요. 그래서 5% 유의 수준이 뭐냐? 표본 추출이 매우 많이 반복되는 경우 있죠. 결론이 잘못된 결과를 제공하는 표본 비율이 얼마? 5%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뢰 수준 더하기 유의 수준 하면 1입니다. 100%. 자, 두 가지 개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신뢰 수준과 유의 수준. 항상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엇인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신뢰 수준은 표본 추출이 매우 많은 수로 반복될 때 추정 과정이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 표본 비율. 반면에 표본 추출이 매우 많이 반복되는 경우 결론이 잘못인 경우가 발생되는 표본 비율. 자, 유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통 유의 수준을 갖다 알파로 많이 표시합니다. 알파로 표시한다면 신뢰 수준은 1-알파예요. 1-알파. 그러니까 결국 신뢰 수준 더하기 유의 수준 하게 되면 1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퍼센트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퍼센트로 표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0%가 되겠습니다. 퍼센트로 표시한다면 100%. 자, 신뢰 수준 95%, 유의 수준 5% 하면 합치면 100%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보통
그 여론조사 데이터 같은 거 발표할 때 뉴스에서 이거 항상 제시합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지금 다 제시하죠. 그 여론조사 데이터와 관련해 가지고 뉴스에 그렇게 나옵니다. 미국하고는 약간 달라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은 진짜 수리적인 민족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감탄하는 수리적인 민족입니다. 그 일상생활에서 그렇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뭐 더치페이 한다 이런 말 안 쓰죠. n분의 1, n분의 1.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이게 굉장히 수리적인 민족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여론조사는 표본 오차가 3.4%포인트이다. 이 말도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냥 3.4%이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 집어넣어야 돼요. 3.4%포인트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또는 이 여론조사는 3.4포인트 내에서 20번 중 19번에서 정확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식으로. 자, 20번 중 19번에서 정확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면은 신뢰 수준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95%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뢰 수준이 95%라면 유의 수준은 5%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통계학의 개요 정리해봤습니다. 자, 크게 기술 통계학과 추론 통계학이 있다는 거. 특히 이제 통계학의 꽃이라고 하는 게 바로 추론 통계학에서 사용하는 통계적 추론 과정. 그걸 갖다 공부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제 2장에서는 2장과 3장에서 바로 기술 통계학 공부합니다.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갖다 이용한 기술 통계학 기법, 자, 수치를 이용한 기법들 계속 이어서 공부하실 것입니다.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제 첫 시간 여기까지고, 그리고 이제 시험은 8주차에 시험 한번 봐야 됩니다. 중간 시험 봐야 되는데 8주차에 시험을 볼 것이고요. 시험도 온라인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차에는 기말 시험 볼 것이고요. 따로 뭐 과제 이런 건 안 하겠습니다. 뭐 또 방학 때 또 힘들게 공부하는 건데 뭐 과제까지 쓰라고 하시면 좀 골치 아프죠. 따로 내지는 않고 중간고사하고 기말 시험 가지고 채점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공지사항에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업 들으신 다음에 그 수업에서 나온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가지고 A4 용지 한 장 정도 해가지고 과제물 제출에다가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내시면 됩니다. 밤 24시까지 내시면 돼요. 그럼 출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그게 안 들어가 있으면 이제 결석한 것으로 봐가지고, 자, 결석하는 경우에는 하루 결석에 하루에 2시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쪼개서 하면 2시간으로 할 텐데, 쪼개서 하는 경우 만약에 2시간 한다고 하면 이제 2개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2점씩 감점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점수는 내고 그 순위에서 이제 얼마가 될 것인가에 따라서 최대한 점수는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